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드렉스의 김용우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혹시, 뭐, 요번 시간은 이제 의료용 전자의료기기 또는 전자의료기기에 포팅되어 있는, 심드라고 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라든지, 내장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쌈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 중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나 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어오신 거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제조하는 방법하고 설계하는 방법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의료기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전자의료기이기 때문에 보통 아시는 것처럼 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자의료기기가 이제 R&D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이제 양산 이관을 하게 되고요. 양산 이관 하게 되면 이제 수율에 따라서 공장장이라고 하신 분들이 라인을 깔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셈블리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다니는 이제 원료 입고부터 시작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칩들이나 PCB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의료기의 원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고가 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제 PCB 중에 칩을 이렇게 마운팅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PCB는 이렇게 아까 칩이 없는 상태의 PCB를 이제 베어 PCB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솔더링이라고 우리가 납땜을 하는 것처럼 솔더링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다 땜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SM, 보통 이제 그런 솔더링 머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더링 머신을 사용해서 이 이쪽에 이제 칩을 입력을 해주면 이릴 단위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 로봇 팔이 그 특정한 칩들을 이렇게 해당 위치에 위치시킨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납을 흘려줘서 이제 솔더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솔더링이 잘 되면 이 기계로 하면 다 완벽하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처럼 이게 이제 저항이라든지 칩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좀칩 캐패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MLCC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칩 위에 이제 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칩이 좀 작은 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납을 흘려줬을 때, 납이 너무 과도하게 흘려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쇼트가 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PCB를 이제 솔더링 작업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통상 이제 유관 검사로 이렇게 이런 땡땜이 있는지 아니면 칩이 한쪽이 들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돋보기 형태로 해서 사람이 인스펙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하면은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런 비전 시스템이란 것들을 가지고 그 칩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솔더링이 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단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리얼 RS23이라든지 아니면 JPEG이라든지 이런 공정에서 사용하는 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하는 이런 지그를 사용해 가지고요. 특정 위치에 그 지그를 연결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다운로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할 때
보통은 이제 뭐 0101 이런 식으로 해서 5V, 0V, 5V, 0V 그리고 그런 특정한 클럭에 따라서 다운로드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자가 이제 건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스파크, 정전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공정 관리에서 공정 변수라고 같은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까지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제 PCB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자의료기를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이제 이런 PCB들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연결된 부분들이 서로 케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케이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PCB 간에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링 작업할 때는 이런 소켓이 있어서 소켓을 이제 암수로 구분해서 서로 클리핑 해가지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케이블을 이렇게 손으로 매뉴얼 방식으로 이렇게 땜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연결된 그 PCB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구 설계팀에서 만든 기구에 서로 장착을 하면서 스크류 같은 드라이버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고정시키고 최종 완제품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제품 된 제품은 이제 바로 출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 이음새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파이널 인스펙션을 거쳐서 최종 출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정 절차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밸리데이션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공정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100%다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로세스 상태 또는 파이널 인스펙션 단계에서 사람이 직접 모두 다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검증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 변수라는 걸 찾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밸리데이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전자의료기 생산 절차에서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보통 이제 열 처리를 많이 하는 공정, 아까 전에 우리가 칩을 이제 마운팅 할 때는 납을 굉장히 많이 녹여서 그 솔더링 기기에 부어 놓고 그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칩을 마운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녹는 점이 그 납을 녹일 때 너무 과도하게 녹이면 그 유동성이라고 해서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제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납을 적정한 온도로 녹였을 때 이렇게 이제 쇼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 처리 공정에서도 그 솔더링 머신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PCB 그 인스펙션, 마운팅이 된 PCB에 대해서도 냉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 인스펙션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선량이 많다고 하면 아까 전에 비전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비전 시스템, 이 공정 중에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밸리데이션 대상이 된다. 그 공정 중에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우리가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제대로 이제 그 마운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PCB를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PCB를 이제 마운팅 됐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운로드 공정에서 우리가 뭐 스파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운로드 공정을 이제 멈추고 에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또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한 거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다고 하면은 항상 그 완제품에 대해서 100% 품질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이걸 통합해서 VMB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자가 의도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전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입력이 PCB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아웃풋은 이게 적합한, 땜질이 제대로 된 PCB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에러가 발생한 증지, 에러가 발생한 PCB인지,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찾아주는 게 아웃풋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이 절차,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펑션, 그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저장된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소프트웨어의 인풋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웃풋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동작되는 그 절차, 세부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라고 이제 또 국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면 이제 생산 라인에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걸 보통 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독적으로 그 자체가 의료기기인 걸 쌈드라고 하고 그리고 공정에서 사용하는 비전 시스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 나눠진 제품에 대해서 위험 관리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VMB를 요구하고 있는 규격이 IEC 62304라는 게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그 단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IC 6019-1 옛날에는 1-4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3판하고 3.1판에서는 다 601 제너럴 요구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와 그리고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같이 검증하는 거는 이 규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가 기기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를 보통 심드 내장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인 거, 의료기인 거를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장형 소프트웨어하고 기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형 소프트웨어하고 서로 통신을 하면서 외부에서 그 기능을 보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악세사리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요구되고 또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기능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아까 전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내부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검증하는 것들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증하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실행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특정한 입력을 주었을 때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 이제 소프트웨어 직접 테스트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하는 방법이 이제 정적인 검토 방법이 있고 동적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인 검토 방법은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를 문서를 리뷰를 하는 방법을 보통 정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짰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조화된 그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제 더 잘하시는 또는 다른 팀에서 한번 리뷰하면서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구조화를 잘했고, 이제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제 특정한 모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들,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하면서 하는 걸 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를 직접 리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로 절차화된 방법으로 순서적으로 이제 요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제 호출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 방법은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검증된 기록을 보유하는 것들을 베리피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최종 우리가 이제 유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만족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심드나 쌈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사용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 기능이 구현됐는지를 보는 게 밸리데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임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목적을 달성을 해서 제대로 아웃풋이 나오는지 최근 이제 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이제 그 병원에서 게더링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넣어보고 원하는 출력값이 나와서 민감도나 특이도 이런 것들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종 밸리데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AI 자체가 이제 뭐 단독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팍스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MRI나 CT에서 찍었던 영상을 호출해서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 캘리퍼 기능이라고 해서 그 길이, 종양에 대한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뭐 어때요? 어노테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그 의사의 진단 의견을 써주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 이런 제품이 다 쌈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자체 쌈드에 해당한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내장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린지 펌프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체온계라든지 로봇 수술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 장비 가마 나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이식형 심장 박동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다 이제 심드라고 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로봇팔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에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따로 있고 그 컨트롤러 내에는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용 소프트웨어는 그 CPU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계돼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할 때는 중간에 이제 인테그레이티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개별 단위의 그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하고 그 단위 소프트웨어를 또 통합을 해서 통합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나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 통합을 하다가 최종에 이제 큰 시스템 단위로 통합을 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완전하게 통합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로보스트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종양을 절제를 하고 그거를 이제 포집해서 빼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종 이제 소규모 임상이라도 통해서 검증하는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중에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런 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자체가 임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데, 최종 원하는 그 잘못된 PCB를 찾아내는지 여러 가지 패턴을 넣어봤을 때 우리가 그 패턴에서 몇 개까지를 검출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는 기기 자체에서 통신을 받아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라고 하고요. 이런 액세서리도 이제 밸리데이션, VMB라고 해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정 중에 사용하는 이런 로봇 팔들 그리고 이제 솔더링 장치, 이게 분주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다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도 다 밸리데이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증에 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검증이 되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왜 소프트웨어가 밸리데이션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다 기능적으로 사람이 검증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00%다 검증이 안 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방법을 도입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자 모니터 장치라고 봤을 때 환자 모니터는 보통은 이제 EKG 같은 심전도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뭐 이제 O2 같은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입력으로 왔을 때 어떤 입력이 왔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 환자가 위급한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알람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아르시미아라고 해서 EKG로부터 부정맥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것들을 이제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웃풋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EKG에 대한 모든 패턴을 가지고 넣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검증하는 것들이 베리피케이션이고 또 밸리데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내부에 너무 복잡하고 블랙박스의 형태다 보니 그 내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100%다 사람이 검증할 수 없어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방법을 도입해서 그걸 검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하는데 문제점을 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검증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특별한 검증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딱히 이제 정의되지 않아요. 개발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고 또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그냥 임의적으로 짜고 그걸 실행해서 실행하면 제대로 된 거고 실행이 안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그 트라이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마치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걸 컴파일이나 링크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나서 제 실행이 제대로 되면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또 문제고 또 프로그램 짤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주석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검증할 때도 되게 애를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그 검증하는 자가 개발자 검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발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도
프로그램 짤 때 이 프로그램의 이 펑션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주석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제 코딩을 했고, 그리고 그걸 실행을 했을 때 동작을 했다고 했을 때 검증이 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넣어봤을 때, 그 독립된 자가 그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접근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검증을 하려다 보면,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짤 때 그 기능별로 좀 모듈화 시켜서 좀 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검증에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조화해서 짜라.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기능, 모듈화된 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는 주석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을 내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할 때는 세 가지 기본 지식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ISO 14971에 따라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검증한 거를 그냥 검증됐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검증된 문서를 만들라고 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서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주석화 시키고, 그리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내부 타스크가 있고, 그리고 개발할 때 개발자와 검증자를 이제 분리시켜 놓고 검증자가 우리가 정적 방법이 있고 동적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적 방법은 코드를 또 리뷰를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 지식이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를, 그러면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구조화하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바로 검증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심드부터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수술기라고 보시면 전기 수술기는 이제 설계를 할 때 하드웨어 팀과 소프트웨어 팀과 또 이제 기구 설계팀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모여서 제품을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기획팀에서 요구되는 이런 제품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하드웨어 팀은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내부에 이제 PCB를 몇 개로 가져가서 설계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수술기라고 하면 전기수술기 내부에 뜯어보면 앞에 이제 프론트 패널 쪽이 이제 여기에 그 그 세븐 세그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LCD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게 있고 또 버튼을 입력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입력해서 메인 컨트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PCB를 내부를 뜯어보면 앞에 프론트 패널에 대한 PCB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작업돼서 본체 쪽으로 그게 연결이 돼서 본체 쪽에 연결이 되고 본체 쪽에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버튼이 눌려졌다고 하면은 출력이 돼야 되니까 출력되기 위한 그 앞에 밑에 있는 이 백엔드 패널 쪽에서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PCB를 메인 컨트롤 PCB, 프론트 패널 PCB, 그리고 RF PCB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 팀이 이렇게 PCB를 몇 개로 가져갈지 블록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팀은
메인 컨트롤에도 CPU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쪽에서도 CPU가 있고, 그리고 RF 쪽에서도 CPU가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인 컨트롤 소프트웨어, 그리고 RF 쪽 CPU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 팀으로 소프트웨어 팀도 나눠져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서로 통신을 맞추면서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기능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할 때는 단독 그 패스라는 용어하고 팸스라는 용어가 좀 나눠져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는 뭐냐면 우리가 CPU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옆에 따라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가 기기 자체에 하나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은 이제 그 하나의 CPU로 동작된다라고 해서 패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뜯어보면 CPU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패스 단위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팔 같은 경우 보면 PCB가 있고 그 CPU가 거기에 뭐 수백 개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런 여러 개의 PCB가 그 서로 통신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위 구조당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팸스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기는 패스 단위의 의료기기도 있고, 어떤 단위는 어떤 제품은 팸스 단위의 어떤 의료기기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 여러 개, 뭐 이게 구성도로 돼 있으니까 세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개별 단위의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그 CPU 단위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그 CPU를 이제 하드웨어 팀에서 어떤 CPU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메인 PCB 쪽은 우리 PC 뜯어보면 인텔 코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인텔 코어나 아니면은 이제 AMD나 이런 CPU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로봇팔처럼 간단하게 기능이 몇 개 없으면 그런 GPU를 쓰지는 않습니다. 비메모리 쪽 그 반도체 중에 뭐 AMD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트멜이라든지 PIC 이런 칩에서 벤더들이 만드는 CPU를 써서 그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프로 소프트웨어 팀은 그렇게 이제 그 메인 컨트롤 쪽, 인터페이스 쪽 이렇게 해서 메인 PCB 쪽에서는 인텔 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쪽, 버튼 누르는 쪽은 이제 우리가 PIC 칩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드웨어 팀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칩을 구동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툴, 에디터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는 이제 우리가 한글 소프트웨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틀리게요. 여기에 이제 에디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하고 이거를 이제 자기 CPU에 이렇게 포팅해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이 실행 파일을 이 0101하는 이런 시믹뷰티랍니까 FF 뭐 이런 실행 파일 바이런 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코드를 만들어서 그 CPU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은 이런 SDK라고 하는데 이런 에디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고요. 메인 쪽에서는 또 다른 에디터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 실행 파일은 이렇게 010101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너리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은 뭐 C 언어처럼 이렇게 코드를 뭐 이제 뭐 그 메인 펑션에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컴파일이라는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어셈블리 코드라는 것들을 만들어지는 거고, 이 코드로 이제 세분화돼서 그거를 링킹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컴퓨터 언어입니다. 링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010이라는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코드를
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CPU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팸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심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010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이게 CPU에 해당되는데 이 CPU 내에 내부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에 이렇게 그 적층돼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쌓이는 거고 전원을 이렇게 켜게 되면 그 ALU라고 해서 내부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런 것들이 연산자가 하나씩 끌고 가서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끌고 가서 미리 된 대로 그 CPU의 그 각각의 핀에 5볼트, 0볼트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장치를 동작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메모리는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쌓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짜진 부분이 이제 하나씩 AL 쪽으로 가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된 결과를 또 다른 쪽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담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힘 영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스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나씩 계산된 결과를 넣으면서 여기서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심드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순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쌈드라고 하는 건 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인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AI 같은 거 머신러닝 개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AI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망이라는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풋이 있고 또 아웃풋이 있고 내부에 프로세스, 동작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다 이제 게더링해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게더링 한 다음에 여기에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다라고 하면은 고양이와 관련된 사진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다 고양이다라고 해서 고양이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데이터 세트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고양이 말고 강아지라고 하면 또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또 만드는 거고, 동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알고리즘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AI고, 이런 거는 고양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최종 실행을 할 때 입력을 하나 넣었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이게 강아지인지 이게 뭔지 이렇게 판별해 주는 게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가 이제 고도화 시키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을 어, 고양이로만 하진 않고, 뭐, 이제 술 취한 고양이 또는 이제 화가 난 고양이, 이렇게 데이터셋을 더 세분화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웃풋 자체는 더 다양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 중에 AI 기능을 사용한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기존 소프트웨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그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게 많이 틀려요.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을 해서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개발자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예측된 결과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개발자가 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I는 그 기존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게 예측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 셋으로 해서 뭐 10시간을 공부한 사람은 90점을 맞아. 또는 2시간을 공부한 사람은 30점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3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 입력값이 예전 소프트웨어는 항상 입력값이 19, 3, 2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AI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만약에 5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한 60점은 뭐 받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예측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성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도입되면은 학습을 할 때 한 번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재학습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0점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봤더니 55점이에요. 그러면 60점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는 우리가 이제 리니어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60점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55점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자꾸 자꾸.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이게 이제 약간 더 정확한 이게 1차원 그래프가 아니라 뭐 몇 차원, N차원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그래프가 AI의 이제 학습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I의 속성이고,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하는 방법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병원에서 있는 의료 영상이라든지 생체 신호, 그리고 이제 처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서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는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셋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통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요즘 4차 산업하면서 그 약간 이슈화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스티커. 그걸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벨링 작업해서 이렇게 데이터 셋, 오른쪽에 있는 폐암과 관련된 데이터 셋,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내부에 프로그램은 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 있냐라고 보시면은 보통은 처음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새로 좀 도입돼서 CNN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입력을 이렇게 유방암과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첫 번에 이제 특성 추출이라는 것들을 첫 번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왔을 때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면 이렇게 면이 있고 그리고 까만 면이 있고 선이 있고 그 중간에 하얀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고 곡선이 있고 그 옆에 실핏줄 같은 하얀 것들이 있고 섬유 조직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특성 추출을 해서 면 작은 단위로 쪼개면서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곡선이야, 이거는 색깔이 하얘, 이거는 이제 섬유질처럼 좀 그레이 색깔이야, 그리고 이거는 원형이 아니라 삐죽하게 튀어나왔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특성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특성을 추출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인공신경만,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특성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이런 조합으로 뭉쳐보고, 그리고 이 특성을 저런 조합으로 뭉쳐보고, 그러고 나서 최종 아웃풋으로 해서 이거는 유방이고, 유방의 이 하얀 종양이 종양이고, 그게 악성이야, 그냥 양성 종양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들을 아웃풋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라벨링한 데이터에 그거를 미리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게더링한 그 특성들이 결국은 라벨링 데이터하고 매핑해 보면 이건 양성이고 이거는 음성이고 이거는 그냥 하얀 첨유 조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데이터를 학습을 수만 번, 수십만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I는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유방암 관련된 영상이 오더라도 그 특정한 부분의 위치도 찾아내고 특성을 조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렇게 판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쌈드에 대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AI를 짜는 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심드 얘기할 때도 우리가 SDK, 그 CPU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디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그 회사들이 만든 AI 만든 그런 회사들이 그 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툴을 가지고 우리가 그 AI 작업을 한다. 이거를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툴을 가지고 요즘 통계 잘하는 프로그램은 뭐 R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C 언어라든지 C++, 자바 그리고 이제 파이썬 뭐 이런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 레이어를 몇 개 레이어로 하고 특성 추출 부분을 몇 번이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어, 프로그램 펑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학습을 몇 번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학습을 시켜서 최종 AI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툴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AI 플랫폼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MS가 만드는 애저라든지 IBM 와스라든지 인포시스라든지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 많이 쓰시다 보면 MS가 윈도우 만들지만 이제 개발 툴들이 많이 오픈 소스로 많이 나온 게 리눅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개인 개발자가 이제 자기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짜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셋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짜고 거기에서 또 학습을 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퍼블릭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개발용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퍼블릭망을 쓰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 관건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도 우리가 이제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iOS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삼성이나 갤럭시가 채택하고 있는 OS가 있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SDK를 애플이나 구글 쪽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앱들도 이런 툴로 해서 에디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팩토리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에 사용하는 이런 로봇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거기에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칩. 똑같이. 그래서 뭐 PIC 칩이 들어갈 수 있고, 아트메가 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SDK를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짜면서 거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쌈드든 심드든 아니면 팩토리에서 사용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든 이런 것들이 밸리데이션 기법은 다 동일하다. 근데 이제 방법적인 차원에서 좀 다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런 아까 전에 이제 쌈드나 심드 같은 경우에는 6230공사
그리고 뭐 6060-1 이런 게 적용되고 ISO 134, 14971 이런 것들이 적용됐는데 그 팩토리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방법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한데 조금만 틀리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ISO TR 뭐 8002-2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화돼 있어서 이런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동일한 방법을 다 채택을 해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를 본 거잖아요. 개발하는 방법을 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